무주택자분들은 어떤 부동산 베팅을 하실 때 이 무주택자의 타이틀을 내가 벗어서 장점들을 충분히 없앨 만큼의 기회인지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명지대에 근무하고 있는 박정호라고 하고요. 여의도 맨션이라고 김 작가님이 몇 번 광고해줘서 사람 밀려 들어왔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맨션 지금 여기 배너 뜨고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거기를 구독하면 어떤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죠? 사실 뭐 우리 김 작가님이 불러주셔서 여기서 한 얘기와 많은 걸 비슷하게 하는데 네. 거기는 이제 질문 안 주신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조금 더 해드리긴 하는데요. 요즘 부동산 특집을 하고 있거든요. 아, 부동산이요? 지금 특강을 한 15회차 했는데 저희 구독자가 10,000명 좀 넘는데 매번 10,000명 이상씩 봐요. 이거 좋은 거죠, 이건. 그게 굉장히 좋은 거죠. 고맙습니다. 본인 구독자만큼 조회수 나오는 건 엄청난 거죠. 저희 채널 구독자 173만, 조회수 100만 넘지 않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멋지다. 멋지다. 연진아! 지금 부동산 얘기, 특집 얘기해 주셔서 요즘만큼 부동산이 또 팽팽한 시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교수님이랑 친하신 이제 김강석 교수님은 요즘에 이제 하반기에 반등한다. 거기 또 미래에셋증권에 계셨던 이강수 위원님은 위원님도 친해요. 그 두 분도 또 친분도 있으시고 얼마 전에 이제 토론한 거 봤는데 아니다. 다시 이거는 대득해 바운스가 떨어진다 하는데 교수님은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옛날에도 그렇지만 저는 부동산은 한번 누가 사면 평균적으로 10년 8개월을 그 집에 살아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분기 단위로 예측하는 것에 의미를 크게 두지 않고요. 물론 분기 단위로 부동산 시세와 환율을 예측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다. 우린 그렇게들 부릅니다. 경제학자들도. 그래서 분기 단위로 크게 예측을 많이 안 하지만 확실한 건 점점 상승 시그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요?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승 시그널이라고 했었을 때 한 5가지를 살펴봅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간에. 일단 첫 번째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뭐 지금 몇 개월째 계속 상승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그 주택 구매가 얼마나 쾌적한 환경인지를 보는 HIB라든가 이런 지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지수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부동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매매 추이가 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고요. 세 번째가 거래량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월별 거래 건수가 한 7,000채 정도가 매매가 돼요. 그런데 작년에 정말 부동산 확 꺼졌었을 때 1,000채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월간 거래량이 3,000건까지 올라왔어요. 예년에 7,000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1,000채도 거래가 안 됐다가 갑자기 7,000채 탁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승 추세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럼 이 세 가지는 긍정적인데 부정적인 신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분양 물건입니다. 근데 이 미분양 물건이 나름대로 서울은 원래 미분양 물건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는 미분양이 없고요. 나머지 지역이 이제 미분양이 좀 쌓여가는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그래도 미분양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대 건설사에서 최근 들어서 20곳의 분양을 더 늘리기로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 바닥에서 초고수라고 할 수 있는 10대 건설사가 야, 분양 계획대로 해. 조금 더 땡겨. 해도 된다라고 시그널을 파악했다라는 거라서 저는 미분양 물건은 통계적으로는 쌓여가지만 시장에서는 자신감을 피력하는 것 같더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전세금이에요. 전세금이 떨어진 거가 이제 문제인데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크면 뭐 갭 투자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반등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30년 동안 고물가, 고금리 기조에 있어 보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전세 가격에 대한 해석에 약간 바이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김 작가님이 아파트를 하나 사서 갭 투자로 사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세금을 받고 그걸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갭 투자로 샀으니 그 갭 투자해서 받은 그 전세 자금을 다시 은행에 넣어놓거나 해서 그 이자로 내 대출 이자를 커버해야죠.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전세금으로 10억 넣고 내가 대출 받아서 한 4억 넣었다 가정을 했을 때 이 4억 이자를 이 10억 전세금 받은 거를 은행에 넣어놓고 이걸 커버해야 되잖아요. 최근에는 고금리잖아요. 이자를 많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금을 예전보다 덜 받아도 내가 이자 수령해서 대출금 커버할 수가 있는 폭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전세금이 낮아진 것을 집주인이 수용하고 있는 이유들이 중요한 건데
그 이유들은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전세금 주셔도 저는 동의할 테니 제발 들어오세요. 이 기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금 낮아지는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내년쯤이면 이제 기준금리 기조가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기준금리가 조금씩 인하되기 시작한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전세금 어떻게 받아야겠어요? 더 많이 받아야. 많이 받아야 그 낮은 금리의 이자를 모아서 대출 이자 갚을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전세금 낮은 시그널은 집값 상승의 부정적인 시그널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고금리라는 독특한 환경까지 결부해서 본다면 이거는 하락 신호를 보기에는 좀 약하고 나머지 상승으로 조금 바뀌어가는 신호는 좀 강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제가 좀 여쭤보면 지금 거래량이 이제 올해 초에부터 해서 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보니까 5월이었나 6월에는 데이터가 좀 꺾였더라고요. 살짝 아래로. 그전에는 집값이 쌌으니까 이제 집을 사는 수요가 늘었는데 집값이 어쨌든 어느 정도 반등하긴 했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던데 요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1000채 이하에서 지금 3000채에서 2600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정도 수치를 가지고 저는 줄어들었다고 일단은 보지는 않았고요. 더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번에 집 산 사람들이 집을 샀던 그리고 집값을 반등시켰던 가장 굵직한 동네가 9억 원 언저리에 그리고 국민주택 평형이 많은 그런 서울 또는 서울 외곽 지역의 집들이 많이 매매가 됐어요. 그게 집값의 전반적인 거래량을 견인했는데 그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적극 활용했다는 거예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은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내 소득이나 내 재산과 상관없이 돈을 더 빌려줄게 그리고 싸게 빌려줄게 한 거거든요. 이 제도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영끌해서 무리하게 집 산 사람들 중에서 저는 이럴 줄 몰랐습니다. 후회스럽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포지션을 청산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주기 위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누가 사줘야 그 물량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한 60조 원을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아직 30조 원이 지금 소진된 상태고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나머지 30조 원이 남았는데 여전히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문의가 계속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저울질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저는 이게 거래량이 다시 줄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그렇게 아직 보지 않으시고 네. 그럼 전세금은요? 네. 지금 하반기부터 역전세 문제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왜냐면 이제 전세 돌려줘야 돼요. 맞아요. 자, 바로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도 국회에서는 전세금 반환 대출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또 펀딩을 해주려고 해요. 이게 참 비정한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게 부동산 경기를 꺾어놓고 정치권에서 재선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부동산이 너무 급등해도 재선을 하기 쉽지가 않죠.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봤더니 부동산이 차라리 급등하면 재선을 하는데 꺾이면 재선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의 자가 보유율이 이제 60%에 육박해요. 집 없는 사람보다 집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집 있는 사람들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집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갭 투자한 사람도 있고 대출해서 뭔가 전세 끼고 어딘가 사놓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지금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해서 국가가 또 추가적으로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정책 대안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세 대란이라든가 역전세와 관련된 이슈들이 당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전세 대란이라고 부르는 게 아파트보다는 빌라 이 얘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 빌라 가격보다 전세금이 더 높았던 데도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는 예전부터 워낙 매매가 빈번하다 보니까 원래 매매가에서 50에서 70% 수준으로 전세 금액이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어느 동네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30% 이상 꺼졌느냐? 그런데 별로 없어요. 서울도 한 20% 넘지 이렇게 조금 내려왔을 뿐이지 아직 전세금을 풀리 못 돌려줄 수준은 아니거든요. 역전세란이라든가 이런 건 아파트하고는 좀 관계가 적어요. 말씀하신 빌라는 깡통 전세의 문제가 된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미분양은요? 원래 올해 초에 뭐 한참 오를 때 7만 몇천 건 갔을 때는 막 10만 원 간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렇게 가는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주춤하죠. 맞습니다. 이게 또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매매랑 분양에 대한 차이인데 생각보다 건설사들이 요 근래 프리미엄을 많이 줬어요.
그 다음에 혜택을 많이 주고요. 기존 대출 껴서 기존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갈까 하던 사람들이 일부 미분양 물건을 수용해버린 거예요. 미분양 물건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게 하나 또 큰 차이가 있고요.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얘기를 깜빡했는데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예전보다 매매에 대해서 지금 주저하는 분위기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느 집을 대출 끼고 샀다가 그걸 팔고 나도 어디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예전에 대출 받은 금액이 그 이자로 안 나와요. 그것 이제 다시 갚고 다시 뭘 해야 되는데 그럼 다시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은행이랑. 옛날에 그 좋았던 때 이자율이 아니거든요.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매를 적극 뛰어들고 싶어도 이자율 차이로 내가 대출을 다시 받았을 때 갚내야 될 부분까지 생각해 보니까 이번 연도까지는 좀 쉬었다가 내년이나 다시 이 집 팔고 뭘 하든지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좀 딜레이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고려했었을 때 3,000세대까지 올라온 거는 꽤 올라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거면 이제 두 번째였던 주택 구매력 지수는 어느 정도 뭐 비싼 편인 건가요? 적정한 건가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싸졌어요. PIR 지수라는 게 있죠. OECD 국가들은 뭐 10년, 적은 나라는 한 8년 이렇게 나옵니다. PIR은 내가 온전히 돈 모아서 몇 년 만에 그 집 사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뭐 10년 어바웃으로 잡는 게 OECD의 일반적인 국가들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18년, 19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한 푼도 안 쓰고 20년을 모아야 된다는 건 평생 집 사지 말란 얘기거든요. 이 말도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다른 OECD 국가와 우리나라는 이 통계를 해석하는데 조금 조심스러워요. 저도 우리나라 집값 비싸졌다는 거 분명히 인식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OECD의 나머지 국가들, 대충 OECD 국가 이름 몇 개만 대주세요. 미국, 유럽, 유럽에 뭐 수많은 국가들, 뭐 다 됐네 거의. 한국, 좋네요. 일본, 네. 다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유럽이 제일 많죠, OECD에. 자, 그런데 그런 유럽 국가들, 미국 국가들 어떤 나라입니까? 원래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960년대 국민소득이 100불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3만 불 넘었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는 지금 눈높이에 안 맞아요. 그래서 서울에 지금 국민소득 3만 불 수준에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어 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의 숫자가 서울시 전체 면적에서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새로 분양이 되면 우르르 몰리잖아요. 그래서 분양 뭐 몇 대 1, 몇백 대 1, 이번에 흑석자이도 뭐 다들 난리도 아니었고. 예. 엄청 치열했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내 눈높이에 맞는 아파트의 숫자가 자꾸 적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새로 분양했을 때 경쟁적으로 들어오고 더 원하는 사람은 공급량보다 많으니까 가격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굉장히 고도 성장을 빨리 하다 보니까 실제 집다운 집이 부족해져서 당연히 공급이 줄으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OECD 국가의 2배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 1.5에서 1.3 정도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다라고 그렇게만 평가할 상황은 아니다. 어쨌든 한국의 PR은 OECD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는 조금 높은 게 이런 여러 가지 전후 사정들이 있다. 네. 단순히 비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반영했을 때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광수 의원님, 광수 대표님이네요, 이제. 이광수 친분이 대표님. 있으셔서 갑자기. 이광수 대표님, 김광석 교수님, 한 분 더, 한문도 교수님까지 다 같이 한번 모여서 무슨 방송 하나 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이제 자료 하나 만들어간 게 있는데 보내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결론은 뭐냐? 부동산 시장 양극화되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서울의 노른자위는 원래도 올라가고 있었지만 또 여전히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고 지금 송파가 제일 먼저 오르기 시작했고 많이 올랐죠. 네, 그 다음에 다시 강남, 서초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용산도 그렇고 이런 노른자위 지역은 역시 계속 올라간다. 6개월 잠깐 떨어진 것까지는 저는 자세히 예측은 못해요. 두 번째 자료가 20년 동안 부동산 어떻게 됐느냐, 6개월에서 1년 꺾인 적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본격적으로 부동산 좀 꺾이기 시작한 거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 1년 조금 넘었죠. 근데 다시 또 좀 꿈틀꿈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서울뿐만 아니라 흔히 말해서 와, 너 어디 산다고 하는 데는 또 올라요. 지방의 아주 군소한 도시들부터는 이제는 점점 대세 하락이 좀 많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도권의 나머지 지역은 각계격파.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이런 식으로 귀결되는 흐름이 보이고요. 이런 흐름이 더 확연하게 보일 수 있는 상승 신호이기도 하지만 드디어 매매가 되는 신호로서 재가격으로 재평가되는 구간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교수님은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 중장기적으로 다시 이제 오른다 그런 추세를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예를 들면 뭐 하반기라든 내년 상반기를 봤을 때 지금 어쨌든 상승과 하락이 이제 요즘엔 좀 팽팽해졌잖아요.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상승이 더 강하다. 그런 지역들이 더 많다. 이제 하방을 얘기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의 논리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납득이 되시나요? 물론 그분들도 서로 이런저런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분이고 근거들이 나름 있죠. 근데 이제 그 근거들 중에서 몇 개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가격이 너무 낮지 않느냐. 그거는 고금리 상황에 대한 특수성까지 고려를 하셨으면 좀 달리 해석해 보시면 어떨까요가 제 입장이었고 전세금 낮은 것들 때문에 결국 집값이 낮아지고 집값을 tum에 던지는 세력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거는 지금의 정책 기조상 전세금 반환 대출 정책 같은 게 추가적으로 위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막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계속 높은 것에 대해서 이것도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준금리와 부동산은 관계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자료를 보내드릴게. 기준금리 말고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적용받는 금리는 주택담보대출금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이번에 뭐 방송 하나 준비하면서 한 10여 년 가까이 주택담보대출금리와 기준금리 추세를 같이 그려드렸거든요. 한 절반 가까이는 그 추세선이 달라요. 이번에도 달라졌잖아요. 상반기에 한은에서 기준금리 한번 올렸을 때 오히려 그리고 나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낮아졌잖아요. 7%대까지 평균적으로 올라갔던 게 3% 후반까지도 대출할 수 있게 됐거든요. 왜? 국가에서 프레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가장 중요한 부동산 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정책이에요. 근데 그 정책이 지금 부동산을 어떻게든 꺼트리지 않겠다. 약간이라도 약간 상향하는 건 뭐 내가 용납하겠다라는 형태로 강하게 제도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높은 선에서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특례로 대출해 드릴게요. 그게 6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자연증감분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가계부채 늘어나는 금액이 40조 원에서 50조 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많은 금액을 특례로 이자 팍 깎아주고 DSR 적용 안 하고 그리고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혜택이거든요. 그만큼의 정책 기조가 있다는 거고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변동금리 때문에 너무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고정금리를 또 팍팍 밀어줬어요. 만약에 또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있어 보여요. 절대 꺼트리진 않겠다. 이게 기조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셔야 된다. 지금 하방을 얘기하신 분들은 정책 얘기는 안 하시고 지금의 어떤 지표상의 얘기를 하시는데 정책도 같이 보시면 조금 자신 있게 하방이라고 얘기하시기엔 좀 주저되지 않으실까? 그럼 교수님은 이 말씀이 굉장히 논리적인데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내년에 상승했을 수도 있고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교수님이나 김가석 교수님이나 이강수 대표님이나 한문도 교수님이나 다 이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 친구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분 말도 맞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잘못 경제를 배워가는 정말 나쁜 버릇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면피하려는 거 아닙니다. 저 면피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 세계에서 경제학자로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기관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IMF라는 곳이에요. 뭐 IMF에 다녔어요. 그러면 우와 소리 나오는 거예요. 하버드 교수 됐다. 그거랑 거의 같은 맥락이야. 그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IMF가 하버드 교수랑 네, 맞아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IMF의 이코노미스트로 재직했습니다 하면 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출중하고 유능한 IMF에 재직하는 사람들이 매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매년 3개월마다 수정하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제학자들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펀드 매니저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애널리스트 중에 누군가가 1년 전에 나와서 2년 전에 나와서 그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너 2년 전에 뭐라 했잖아. 1년 전에 뭐라고 했잖아. 그게 그대로 들어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경제는 생물과 같은 거예요. 갑자기 미국 대선에서 아니면 미중 간의 갈등으로 희한한 법안이 들어가거나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갑자기 뭐 쿠데타 같은 흐름이 일어난다든가, 갑자기 기후 환경 변화로 인도에서 작황에 큰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별의별 이슈들이 다 중첩돼요. 그런 것들이 다시 전망들을 수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영해 가면서 그때는 그렇게 전망했는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 돼서 다시 저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말 바꾸는 게 아니라 당연히 상황이 바꾸면 말을 바꿔야죠. 세계 최고의 이제 집단인 IMF도 그러고 있다. IMF, OECD, 우리나라 한국은행, 제 전 직장인 KDI 어디 안 그런 데가 있나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누구 내가 좀 믿을만하네. 저 사람 참 관상도 좋고 말도 괜찮게 하네. 그래서 그 사람 믿고 넣어놓고 한 3년 뒤에 걷어들여야지. 그럼 다 망해요. 그래서 제가 김 작가 채널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채널들을 습관처럼 봐야 되는 이유가 상황 바뀐 걸 계속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6개월 전 또는 아니면 3개월 전에 제가 그때는 뭘 놓쳤는데 이번에 그것까지 반영하니까 이거인 것 같습니다 라고 수정하려는 사람들의 내용을 듣고 포지셔닝을 바꿔야 되는 거지, 이거를 1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 바꾸더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한 교수님도 이광수 위원님도 지금 속으로 저는 어떤 게 변수가 바뀌면요 이제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바뀌었어요 그러고 있는 거지, 이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락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은 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나요? 제가 이건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영끌이라는 아주 독특한 어떤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어떻게든 빨리 내 집 하나 장만해야겠다라는 그 강박 때문에 무리하게 그 중요한 타이틀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세요. 뭐? 무주택자라는 타이틀. 대한민국은 모든 부동산 정책을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포커스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정부가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 하나 장만하는데 어떻게든 일조해야지 유주택자들에게 더 큰 집 구하는 걸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0순위, 1순위, 그 다음에 그 2순위까지도 무주택을 가진 분, 무주택인 상황인 분을 청약에서 우선점 드릴게요. 뭐 어떻게 드릴게요.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특례 보금자리론에서도 일단 저희 우선순위에 들어가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형태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 타이틀은요 정말 함부로 없애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아니면 수도권에 좋은 새 아파트 청약할 수 있는 기회도 다 날리고 내가 지금 무리하게 대출 껴서 저 아파트를 사는 게 그런 것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크다라는 확신이 있으셔야지만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은 하여튼 어떤 부동산 베팅을 하실 때 이 무주택자의 타이틀을 내가 벗어서 없앴을 때,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을 때 있었던 여러 그 장점들을 충분히 없앨 만큼의 기회인지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유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정부가 아직도 30조 남았어요. 지금 영끌로 땅 치고 후회하는 분들, 내가 이렇게 대출이자 높아질 줄 몰랐고 이 집값 안 오를 줄 몰랐다. 그런데 그 동네에 누군가는 실수요자 있을 수 있잖아요. 난 직장이 이 근처로 이사가 돼서 잡혀서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이런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그걸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영끌 한 사람도 살았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도 집 하나 장만했네 해야 되는데 그때 정부에서 집을 좀 대출을 싸게 해드릴 테니 사게끔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갈아타실 땐 이제 지금 직장이 좀 머셨거나 아이들 키우기가 좀 불편했을 때 이번에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회사 근처로 가보자 아니면 아이 학교 근처로 가보자 이거 결정하실 분들은 해볼만 하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수준의 혜택이에요. 그러면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그 타이틀이 어쨌든 굉장히 여러 이점이 있다는 건데 이점은 사실 청약할 때 많이 발휘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청약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시점인가요? 지금도 괜찮은 이게 시점인가요? 건설사들이 지금 아까 미분양 좀 준 것도요. 정확히 말하면 건설사들이 분양 시점을 뒤로 미룬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이 준 거예요. 일부는. 그러니까 지금 분양해서 흥행 되겠니? 한 거죠. 사장님이. 그래서 그럼 저희가 공사를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잡혔어야 될 숫자가 그렇죠. 안 잡힌 것도 안 잡힌 거죠. 모수가 작아진 것도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지금 건설사가 그만큼 자신 없다는 거죠. 그럼 건설사가 이렇게 자신 없다는 건 그때 그리고 나서 분양을 할 때도 뭔가 글적글적 하면서 분양가 좀 낮춰주던가 아니면 발코니 공사 공짜로 하던가 시스템 에어컨 그냥 놔드리거나 이런 거 한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런 타이밍은 정말 부동산 취득하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어차피 집을 사고도 또 돈이 들잖아요. 인테리어 하고 뭐 하고 하느니라고. 그런 돈을 또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회니까 타이밍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미분양 물건이 좀 쌓여 있다라고 하는 지역들 있죠. 대구를 비롯해서 이런 지역들은 요 타이밍 잘 이용하면 실수요자 입장에선 야, 나 공사 안 하고 나 그냥 이거 다 공짜로 했어. 난 어차피 여기서 10년 가까이 살 거거든. 그러면서 그 다음 시즌을 보시면 되죠, 뭐. 네. 그런데 지금 집을 산 분들이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 말 좀 들어보니까 지금은 무주택자분들이나 실소유자분들 위주로 많이 사셨고 아직 다주택자는 다시 아직 시장에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세금 아직 안 깎아줬잖아요. 네. 이 다주택자분들은 세금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 대해서 페이버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거는 정부에서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것도 정부도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고민 많이 하는 흔적이에요. 자, 특례보금자리로는 설명드린 것처럼 영끌로 후회했던 분들 매물 받아주려고 정부가 해주겠다. 이거는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신용불량자로 나가라게 떨어질지 모르는 사람도 구제했다. 자, 그런데 전세금 반환 대출을 해주겠다. 이거는 아직까지 대책이 확 안 나오고 자꾸 주저되고 논의가 많아지는 게 갭 투자한 사람들 보존해 줄 거야? 이 소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수순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대상자를 누구로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맞아. 저도 기사에 댓글을 봤던 게 갭 투자 뭐 오를 때는 그 몫을 자기가 가져가고 뭐 떨어지니까 뭐 정부에서 보존해주면 뭐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진짜 낭패를 전세 낭패를 본 사람도 있으니 그거를 어떻게 선별할지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해주신 게 지금 질문하신 다주택자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아줄 만큼 지금 그 부동산 시장이 완전 폭락했느냐 어떻게든 더 사시도 좋으니까요 건설회사 줄도산 나서 건설 관련한 일자리 사람들 다 임금 체불당하고 이거 맞게 도와주십시오가 거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아직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적인 그 여지는 안 풀렸기 때문인 게 꽤 있어요. 아마 그거는 총선 전까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럼 총선이 이제 내년에 있으면 지금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은 내년 상반기는 지금보다 집값이 조금 위에 있을 거라 해주셨는데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아직 들어오기 힘들다면 이 위로 올라가는 힘은 결국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다주택자분들이 집을 사야지 올라가는 힘이 강해지는 건 있잖아요. 좀 올라가기 좀 약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금 봤던 이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은 철저히 가수요가 뒷받침된 거예요. 다주택자랑 뭐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우리 그 평형대가 소형 평형대 같은 경우는 영끌이 뒷받침했던 그 물량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예전에 다 같이 모여서 방송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에는 부동산 수요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인구수, 가구수, 일자리수, 그 다음에 가수요예요. 수요가 크게 이 네 가지 요소로 구분이 되거든요. 물건에 대한 수요 말고요. 입지니 뭐니 이런 거 빼고요. 그런데 인구수는 굉장히 천천히 변해요. 합계 출산율이 0.7 몇인데 무슨 소리냐 이 소리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인구가 예를 들어서 5,100만이면 내년에는 뭐 4,900만 되고 내후년에는 4,500만 됩니까? 아니에요. 합계 출산율이 그래도 지금 잔존 여명도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급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구수 변천이라는 것도 굉장히 천천히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한 100만 명이 엄마 나 독립할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천천히 변해서 적어도 우리가 분기 단위의 부동산을 예측하거나 1년 단위의 부동산을 예측할 때 이건 고려 대상도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일자리 숫자. 그나마 일자리 숫자가 이거는 변화 요인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즘 부동산 급등했던 곳이 용인 처인구잖아요. 거기에 반도체 국제적인 클러스터 조성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한 달 만에 부동산 가격 뭐 1억, 2억씩 떴는데 이 일자리 수는 급변하는 요소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어디에 대규모 공장 짓겠다라고 하면 그 공장 완공되는데 통상적으로 4, 5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거기에 갑자기 일자리 개수 몇 개 생긴다 그러면 그 일자리 개수 곱하기 3.5인 해가지고 그 근처에 아파트 단지 조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왜? 5년 뒤에 입주할 거니까 그 공장이. 그래서 이 일자리도 국가에서 나름의 대비를 하려면 해. 근데 마지막이 가수요예요. 갑자기 집을 사요. 왜? 오를 것 같아서. 너 거기 살 거야? 아니. 혹시나 싶어서. 그리고 뭐가 가수요인지도 되게 애매해요. 왜? 가수요로 샀다가 그 집값 떨어지잖아요. 난 당분간 거기 들어가 살려고. 실수요로 바뀌어요. 그리고 실수요자는 가수요 성격이 없느냐? 아니죠. 집을 샀는데 오르면 또 좋잖아. 뭐 뭔지 아시잖아요. 그런 심리도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수요는 경제 모델에서도 참 이걸 뭐라고 딱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러면 이 부동산 수요가 전부 가격이 어떻게 올랐느냐? 이 가수요 때문이에요.
무리하게 집 사고 그리고 살지도 않는 동네 멀리 광역시에 집을 왜 사고 그리고 수도권 외곽 지역에 집을 왜 사요? 거기서 그럼 집값 떨어졌으면 여기 내가 월세 살거나 전세 사는 거 팔고 들어가 살면 되는데 거긴 제가 출퇴근이 불가능해요. 그런 데를 왜 샀냐는 걸 했었을 때 가수요거든요. 그런데 이 가수요는 정말 이례적으로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진짜 부동산 갑자기 부스트 켰을 때. 그런데 앞으로 그럼 이 가수요가 또 최근 들어서 한 몇 년 안에 또 생길 거냐? 이미 상처받은 사람 많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가수요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들이 슬슬 구비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갭 투자죠. 이런 거 막기 위한 제도적인 후속들이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집값이 오른다는 게 예전처럼 뭐 1년 만에 20-30%또 오르고 그 다음 또 봤더니 또 한 30-40% 또 오르고 이런 흐름은 아니고 우리 통상적으로 봤던 수준 물가 상승률에 준하거나 그거보다 높거나 이런 게 있고요. 물가 얘기했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학 개론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인플레이션일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실물을 사야 되잖아요. 네. 가장 대표적인 실물이 뭐예요? 부동산. 부동산이잖아요. 이거는 원래 인플레이션 시기 때는 현금이 아닌 빨리 목돈을 다른 현물로 바꿔야 되는데 금 살 줄 아는 분 있으세요? 별로 없단 말이에요.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때는 우리나라에선 건설회사가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 조성단가가 높아졌잖아요. 철근 가격 비싸졌고요. 인건비 올랐고요. 그래요. 그럼 근처에 신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인근에 있는 옛날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오르죠. 지금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락으로 아직 보일 수 있는 요소들도 있지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게 저는 상승으로 그 그리는 어떤 요인도 더 작용해서 저는 이번 분기 다음 분기까지는 약상 약상. 네, 그렇게 진단한다.